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고 하지요. 때문에 신경 써서 옷을 갖춰 입는 결혼식장 풍경은 옷차림으로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거울일 것입니다. 요즘 신부들이 선택하는 홀레복은 웨딩드레스. 신랑들도 턱시도 차림이 대세입니다. 결혼식장에 한복을 차려입고 오는 하객들도 드물어졌고 아직까지 한복을 차려입는 이들은 양가의 어머니들 뿐인 듯 싶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한복이 아직껏 남아있으니 한복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영 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봐야 할까요? 좋은 생각 하시면서 촬영할게요. 부케 좀 올리시고. 자, 촬영 들어가니까 변화된 시대, 카메라 보시고요. 달라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옷 한복은 얼만큼 가깝고 또 얼만큼 먼 옷일까요? 이 세상에 올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 맨몸으로 옵니다. 옷을 입기 전엔 사실 어느 나라 아이인지 어느 민족의 아이인지도 알 길이 없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시작을 의미하는데 신기한 것은 요즘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 처음 입는 옷이 베넷저고리라는 사실입니다. 제왕절개니 인공수정이니 아이 낳는 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애 첫 옷으로 베넷저고리를 입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한 3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지요. 3개월 전서부터 이제 포닥지하고 귀조구하고 저고리하고 옷도 그럴 때라 좀 길게 해갖고 그 베넷저고리를 한 2살 될 때까지 입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첫 선물로 부모님들이 그거 제일 큰 선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평소에 간수하거든요. 큰애들을 키운 거 지금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건강과 장수를 비는 명주시를 매단 베넷저고리. 우리가 베넷저고리를 아직껏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이 옷에 담긴 의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옷은 그냥 입히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담긴 우리의 문화였으니까요.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한 가지인데요. 탄생하는 순간에 입는 옷과 죽는 순간에 입는 옷이 바로 우리의 전통 옷, 한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넷 저고리라고 할 때 그 저고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옷의 옛 이름이 되겠고요. 또 돌아가실 때 입는 수의라고 하는 것도 그 구성물을 보면 대부분 한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이 서구화되어 있고 또 이미 일상생활에서 양복이 굉장히 정착이 많이 된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삶의 몇몇 고비에서는 반드시 우리 옷을 찾아 입는 그런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는 우리 옷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옷 수의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삼배수의로 이름난 전남 보성군 복내면의 삼배마을. 이 마을 할머니들은 초여름부터 삼배 손질로 분주합니다. 노릿노릿한 삼배 색깔이 나도록 물에 헹구고 말리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뭐 이런 셈이 뭐 있었어? 내가 이제 맨날 그물이고 그물 까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째간에서 또 삼사고 너무 삼삼어주고 또 돈 벌면 뭔 100원짜리 근육 떨어진 거 주면 그놈이 좋아서 옆구리다 차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어 우리가 그때 보통 죽삼이로 지방도 해. 지금도 나 사무는 놈도 있고 떼놓은 놈도 있고 막 그래요.
수의 만드는 일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성한 집의 장수 노인들이 제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수의를 미리 지어놓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옷을 통해서 죽음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흙과 더불어 잘 썩는 삼배는 수의로 그만이었는데 바싹 마르기 전에 이렇게 밟아주어야 옷 찢기가 수월합니다. 요걸 막 짜서 끊어놓으면 얼물뭉해요. 태가 없어요. 갖고 이거 끊어갖고 물에다 담가서 빨아갖고 그리고 손질하고 발로 막 반질반질하고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매이고 탄탄하게 배이고 더 곱게 배이고 바느질 하기도 수월하고 옷에 입으면 옷도 태가 나고 그래요. 말아서 두드리고 다시 밟고 만들어진 옷을 사입는 데 익숙한 우리에겐 너무도 수고롭게 느껴지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드리는 정성만큼 천히 즐겨져서 보송포는 수의나 상복으로도 옷을 자주 입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성포는 기층민들, 서민들이 오랫동안 옷을 입어야만 돼요. 옷이 적은 배가 그런 측면에서 저런 과정을 하면서 그 내구성을 굉장히 길게 해주는 거고 보관에도 그 손질함으로써 그 어떤 다른 약재를 넣지도 않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점이 안 순하거나. 티셔츠에 양복으로 살다가도 세상 떠날 때만큼은 그런 차림을 꺼립니다. 죽은 후에 입을 옷도 전통의 우리 옷. 윤달인 올해 이 집에는 수의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무탈하다는 윤달에 부모 수의를 지어두려는 이들. 세상 어느 옷에 이토록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바지, 뭐 단소고, 치마, 저고리, 적삼, 그리고 뭐 남바오라든지 벽에 턱바지 한 16가지, 17가지가 담아져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들은 우리 이 삼배로 해서 우리 옷을 해서 정성껏 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지어서 입혀 보내드리는 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과 장수를 비는 탄생의 옷 베넷 쪼고리. 무탈한 인생을 기원하는 색동 돌복. 드레스에 밀려났지만 패백이란 이름으로 아직껏 입는 홀레복.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상복과 수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우리 옷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깊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살이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은 바로 옷 문화입니다. 실용성과 예술성, 사회적 규범과 경제력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옷 문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옷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한복 패션쇼 준비가 한창인 해인사 안채.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모델들의 매무새를 다듬느라 바쁩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불교는 삼국시대에서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는 이제 신라시대 백제 그때 그거를 연상하면서 이제 이런 옷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삼국시대 옷이 아주 디자인이 독특했어요. 그 시대. 그래서 그 삼국시대 옷을 굉장히 신경 써서 우리 해인사 사찰에서 너무 어울리는 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한복은 조선 후기의 옷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옷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옷은 우리 한복의 초기 형태, 용맹을 표현한 화려한 범무늬, 끝단에는 천을 덧대 멋도 내고 옷이 해지는 것까지 막았던 고구려 기마복입니다. 바로 이 시기의 옷이 한복의 기본 구조인 치마조고리의 원형이 생긴 시기. 2000년 우리 옷의 기원이었던 시기입니다.
반드시 둔부선 길이의 긴 저고리. 네. 그리고는 허리를 대로 묶어서 여몄다라는 거. 그러나 그거를 깊이 여미지 않고 앞중심에서 여며서 그 온대성 기후, 네, 그에 적응한 그런 복식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 주장하며 증거로 내건 안악 3호분 벽화. 하지만 저고리의 직선 배래가 중국의 둥근 배래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옷이 역사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에 이르면 몽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더 주체적인 우리 옷의 기본형이 정립됩니다. 긴 여밈으로 인해 허리띠의 형태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몽고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밈이 겨드락 밑으로 가는 깊어지면서 허리띠, 고구려 시대나 백제, 신라 이럴 때 허리에서 묶던 것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아주 깊이 여며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옷고름이나 실단추로 여미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옷에서 의복의 장식미가 한층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복의 매력 포인트로 꼽는 옷구름의 초기 형태, 실단추 같은 변형이 이때 등장합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남녀의 옷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여자 저고리에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조선 초기까지는 저고리 품이 넉넉하고 기세의 폭도 넓습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은 저고리 길이와 깃이 한층 더 얇고 짧아집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저고리 단소화는 더욱 심해지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금 이제 옷이 좀 작아지기 시작해요. 약간 실용성으로. 그러면서 품이 좁아지는 게 특색이고요. 그리고 저고리도 좀 좁아지고 작아집니다. 특히 여자 옷의 변화가 많이 와요. 전쟁을 거치면서 여자들의 저고리는 더 작고 짧아집니다. 19세기에 이르면 가슴조차 가리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 가슴 가리개용 허리띠까지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1900년대 되면 가장 우리 역사상 여자 옷이 짧고 좁은 옷이 돼요. 그래서 등 길이가 한 18cm 내지 20cm. 그래서 옷을 여밀 수가 없게 돼요. 조선 후기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의 기록은 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예 젖을 드러내놓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구한말 부녀자들의 모습이죠. 양갓집 교수들이 또는 부인들이 가슴을 드러냈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후기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그 당시에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노동의 시간과 또 출산을 하는 연령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수유의 시간과 거의 맞물려 있는데요. 이때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옷들을 겹쳐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자체도 체온과 함께 상승하게 되겠죠, 온도가. 그래서 그런 상승한 온도에서 수유를 했을 경우에 아이가 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자의 저고리에 일어난 변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활동적이지 못한 짧은 저고리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옷의 변화를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제의 옷과 오늘의 옷을 돌아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식민지 전쟁과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옷차림의 변화가 왔죠. 우리도 2000년 역사의 우리 옷 대신 서양 옷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과 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맨날 입는다면은 내 바지 어딨어? 내 저고리 어딨어? 내 치마 어딨어? 이렇게 찾지 한복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냔 말씀이죠. 옷이라고 그러면 지금 서양 옷만 떠오르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옷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기성복은 물론 맞춤 한복까지 겸하는 한국 최대의 한복 상가 서울 광장시장. 한때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이 북적대던 이곳. 광장시장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혼수품을 사러 오는 신랑 신부를 제외하곤 한복 찾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이 풍경이 우리 한복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혼수를 하러 오면은 그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복을 맞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복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은 그 100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을 우리가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춰서 줄 수가 없었어요. 물건이 나오는 게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됐죠? 네, 그렇게 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건이 남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예전에는 물건이 없어서 장사를 못 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한다 할 정도. 깊고 오랜 역사와 의미를 지녔던 옷 문화는 사진과 그림 속에나 남아있는 풍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서양 옷의 수용은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을미의제 개혁이 그 정점으로 관복과 군복부터 서양 옷으로 바꾸지요. 옷이 개혁의 대상 1호였던 것입니다. 우리 옷은 우리 전통 한복이라고 한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서양 교육이라든지 서양 문물에 접하게 되면서 자연히 이제 우리 전통 옷보다도 서양식 옷에 맞춰가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민간 백성들보다 관리직 사람들, 학생들을 종교인에서 먼저 바뀌기 시작하죠. 이 시기 2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여성의 치마에도 변화가 옵니다. 개화의 상징, 깡둥치마와 통치마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쓰개치마와 장옷 대신 우산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쓰개치마를 대신해 엄청나게 늘어났던 우산의 수입량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관복과 군복에 이어 교복에도 변화가 옵니다. 세일러복을 비롯한 서양식 교복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1900년대 초에 그 진명여학교에서는 그 우리 한복을 벗고 양장옷을 입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서양 귀신 같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보내고 싶지 않은데 가서 서양 귀신 같은 옷을 입게 되고 서양 사람이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해서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다시 한 2, 3년 입힌 다음에 그냥 한복을 입어라 하고 제도가 완화되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지배층의 옷은 빠르게 변화를 수용해간 반면 서민들은 여전히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일제는 한국인들의 흰옷이 바로 민족정신의 구심점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의 관공서 출입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반발도 심했습니다. 흰옷에 대한 박해를 민족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여 목숨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대의민족이라가 그러다시피 상당히 그 흰옷을 즐겨 입고 그랬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일단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뭔가를 찾아냈더니 이 백이민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집합되게
강하거든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자. 그럼 그들이 말한 새 옷이라는 게 뭐냐면 검정색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숱한 저항 속에서도 우리 옷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관복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층의 옷이 먼저 변했고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의 옷이 양복으로 변해갑니다. 가장 오래까지 한복을 입었던 계층은 여자와 노인들이었죠. 전통이라고 말하는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란 우리 삼국시대부터 입어왔다고 하는 우리만이 갖는 특색에 가는 옷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졌느냐. 제가 민속조사를 나가고 보니까 1940, 50년대까지로 거의 하한선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어 입는 옷의 시대가 끝나고 기성복 시대가 열립니다. 기성복 산업이 본격화된 시기는 70년대. 명동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살롱과 부티크가 기업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서양 옷으로 우리 개성을 표출하는 유행이 생깁니다. 바야흐로 서양 옷 패션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죠. 우리의 한복과 신민요는 그 운명을 같이 했다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텔레비전에 한복을 입고 나와 노래를 부른 가수는 김세레나가 마지막이었는지 모릅니다. 옷 하면은 당연히 서양 옷이고 우리 옷은 옷이 아니라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서구 의상이라든가 서구적 생활 방식들이 우리의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정작 우리 것이라고 하는 한복은 주변부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구적인 것이 중심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생각. 한복은 하나의 기념일에 등장하는 그러한 박제된 특별한 옷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됐죠. 생활 속에서의 의상이 아닌 기념일에서 가끔 등장하는 그러한 기념 의상으로.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를 겪어낸 일본의 민족 복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본의 전통옷 기모노는 어떤 역사를 거치며 사라졌고 또 어떤 변화를 거치며 오늘 동경의 거리에 남아있게 됐을까요?